2019년 7월 4일 자정 0시, 6년 전 일본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로 압박했었습니다. 한국 회사들은 울면서 매달려 봤자 소용없다. 사실 그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는데요. 바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당시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90%에 육박했던 한국 기업들. 일본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6개월도 못 버티고 무너질 것이라 기대했었죠. 하지만 일본은 크게 실수를 해버린 것이었습니다. 멈추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심장은 6개월이 채 되지도 않아 상황을 뒤집어버린 것인데요. 미국이나 중국도 하지 않은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며 갑자기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는 일본 정부. 자그마치 150조 원. 하지만 한국은 전부 단칼에 거절한 것이었는데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일본이 국가의 자본을 싹 다 쏟아붓는다는 말에도 넘어가지 않은 진짜 이유. 그 대역정극의 전말을 지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은 6개월을 못 버팁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졌을 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28년을 몸담아온 산업정책관료인 다카하시 료스케입니다. 반도체 소재 수출 전략을 오랫동안 담당해왔고 수십 차례의 국제 협상 테이블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해왔습니다. 잠들 시간도 아까워하며 조직 안에서 한 단계씩 올라왔고 주변에서는 저를 냉철한 전략가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그 평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어쩌면 저를 가장 크게 속인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그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년 전 7월에 어느 새벽 0시였습니다. 경제산업성의 가장 깊숙한 회의실은 형광등, 불빛 아래 가득 찬 서류 더미와 피로에 절은 관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복사지 냄새와 식어버린 커피 향이 섞인 그 공간에서 저는 오랜 시간 기다려온 문서를 손에 쥐었습니다. 수출 규제 최종 승인 문서였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3가지, 즉 불화수소, EUV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대한 수출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이 3가지 소재의 90% 이상을 일본에서 조달하고 있었습니다. 수치만으로도 이 공급선을 건드리는 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숨줄을 조이는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도체 공장이라는 것은 단 하루도, 아니 단 한 교대 시간도 핵심 소재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알기에 우리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자신감을 넘어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를 마지막으로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각 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빠진 것은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법적 근거, 대상 품목, 심사 기준, 발동 일시.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놀라울 만큼 안정적이었습니다. 머릿속은 차갑고 명료했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보고서는 치밀했고 숫자는 우리 편이었으며 타이밍은 철저히 계산된 것이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작고 붉은 인형이 흰 종이 위에 깊게 새겨지던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에 남을 정밀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만이었습니다. 회의실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지금도 또렷이 기억합니다. 내부 보고서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확보한 핵심 소재, 재고가 아무리 많아도 3개월에서 5개월치에 불과하다고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공급선을 끊으면 공장이 멈추고, 공장이 멈추면 결국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거기에 더해 글로벌 고객사들이 한국산 메모리 공급, 불안을 우려해 일본과의 협력을 늘릴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보고서 말미에 덧붙어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흠잡을 데 없어 보이는 계획이었습니다. 회의를 주도하던 선배 관료 한 사람이 손가락으로 보고서의 그래프를 두드리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소재는 우리가 쥐고 있다. 삼성과 SK는 결국 협상 테이블로 올 것이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을 제기할 생각조차 없었습니다. 수치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소재 기술을 쌓아온 나라였으니까요. 저는 그것이 산업 전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밀하고 냉철한 경제적 판단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고백하자면 그 방안의 공기는
전략보다 감정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수년간 쌓인 외교적 갈등, 역사 문제로 인한 깊은 반감, 그리고 이 기회에 확실히 눌러줘야 한다는 냉담하고 단호한 의지. 그 모든 것이 그 작은 도장 하나에 압축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제의 이면에 경제적 계산보다 정치적 감정이 더 많이 깔려 있다는 것을 저는 그때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치가 뒷받침된다면 감정이 동기가 되어도 된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묵인했습니다. 우리는 산업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감정적 복수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먼저 알고 있었으면서 가장 먼저 덮어버린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죄였습니다. 규제가 발동된 이후 며칠 동안 경제산업성 내부에는 묘한 자신감이 흘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 소재 기업들이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을 우리 공급망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었습니다. 내부 시뮬레이션은 한국의 반도체 생산 차질을 3개월 단위로 단계별로 예측하고 있었고 반년이면 협상 테이블이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한국의 반응을 분석하는 메모를 주고받았고 이미 승리한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그 말이 그 시절 우리 부서의 주문처럼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회의 때도 복도에서도 점심 식사 자리에서도.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는 아무에게도 내비치지 않은 불안이 하나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는 가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기업이 현재의 수입 구조를 그대로 이어간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처한 조직이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보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한 압박을 받으면 움츠러드는 쪽도 있지만 반대로 터져 나오는 쪽도 있다는 것을 역사는 수없이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가능성에 대해 단 한 번도 보고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 불안을 입 밖에 내지 않은 것이 저의 두 번째 죄였습니다. 규제 발동 직후 한국발 뉴스는 예상대로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정치권은 강경 대응을 촉구했고 대기업 임원들의 긴급 회의 소식이 연이어 보도됐습니다. 민간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의 계획이 예상 궤도를 따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삼성의 구매 담당 직원들이 이미 일본으로 건너오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규제 발동 불과 며칠 만에 그들은 조용히 그러나 놀라울 만큼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허가된 물량 한도 안에서 가능한 한 많은 소재를 한꺼번에 확보하는 작전이었습니다. 4개월치, 5개월치의 재고를 미리 끌어모으는 방어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협상 테이블로 오는 움직임이 아니었습니다. 버텨내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그 즈음 한국 정부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를 위한 특별법이 전례 없는 속도로 추진된다는 소식이 보도됐습니다. 국산화 연구개발 예산을 전략적으로 집중 투입하겠다는 공식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의존도 탈피를 국가과제로 공식화하겠다는 결기, 어린 발표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졌습니다. 저의 멘토이자 강경 보수파 원로인 사토 마사히로 전 차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건 보여주기식이다. 한국은 정치는 언제나 시끄럽지만 실행은 느리다. 두고 봐라.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서울발 뉴스를 더 꼼꼼히 살펴보면서 무언가 다른 감각이 조용히 스쳐갔습니다.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기업과 연구소가 함께 돌아가는 체계를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됐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감각을 무시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것이 저의 세 번째 죄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규제가 발동된 지 얼마 후에 상황을 집약한 시장 분석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곧바로 눈에 들어오는 수치가 하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의 79%가 한국산이라는 수치였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처음에는 잘못 읽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79%. 그리고 이후 물량은 이미
전량 계약 완료 상태라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생산하는 족족 팔려나가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내 메모리 생산은 사실상 0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반도체 공급망 전략을 논하고 수천억 원의 보조금을 설계하면서 정작 AI 시대의 핵심 부품 생산 기반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힘이다. 아니, 더 정확히는 이건 협상이 아니라 종속이다. 라고. 우리가 막으려던 나라가 AI의 심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6년 전 내가 찍은 도장이 오늘의 일본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한번 떠오르자 다시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장이 멈출 날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면 재고가 바닥난다. 4개월이면 생산 라인이 흔들린다. 5개월이면 협상 테이블로 나온다.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는 그 시간표를 마치 전쟁의 전술 지도처럼 펼쳐놓고 한국이 어느 시점에 무너질지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춘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예측이었습니다. 규제가 발동된 직후 한국의 움직임은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됐습니다. 협상 신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전혀 다른 종류의 신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규제 발동 직후부터 전사적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구매 담당자들이 일본 전역으로 흩어졌고 허가된 물량 한도 안에서 가능한 모든 소재를 긁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아니라 반년치, 5달치를 한꺼번에 확보하려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외 대체 공급처를 찾는 탐색전이 조용히, 그러나 매우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벨기에, 독일, 미국의 소재 기업들의 접촉이 이루어졌고 국내 화학 기업들에도 긴급한 개발 요청이 들어갔습니다. 그 움직임을 처음 보고받았을 때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대체 공급처를 찾는 데는 몇 년이 걸릴 것이고 그 사이에 재고는 바닥날 것이라는 계산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가 움직였습니다. 규제 발동 직후 소재, 부품, 장비 분야 국산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개월이 걸릴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처리됐습니다. 뒤를 이어 연구개발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는 발표가 나왔고 10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해 국산화 프로젝트를 전반 위적으로 착수한다는 공식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일본 의존 탈피를 국가 과제로 삼겠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도가 불편했습니다. 계획에 없던 속도였습니다. 사토 전 차관은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구개발이 선언이면 뭐가 달라지나? 소재 기술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아. 한국이 10개를 시작해도 하나 완성하는 데 5년은 걸린다. 그 말에는 논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가 저를 다시 안심시켰습니다. 규제 발동 후 몇 달이 지났습니다. 한국 언론은 여전히 일본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었고 불매 운동은 한동안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협상 테이블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수사와 달리 기업들은 말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규제 발동 후 채 1년이 되지 않았을 무렵 저에게 한 장의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믿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불화수소는 수십 년의 기술 축적이 필요한 소재입니다. 단순한 화학 제품이 아니라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함을 요구하는 물질입니다. 그것을 1년도 채 되지 않아 자체 개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내부에서도 테스트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후속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국산화된 불화수소가 삼성의 실제 생산 공정 테스트를 통과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것도 한 라인이 아니라 여러 라인에서 순차적으로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테스트를 통과하면 곧바로 실제 공급이 시작된다는 의미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처음으로 우리의 시간표가 틀렸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틀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협상하러 올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들은 협상 대신 실험실로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재고가 바닥나면 공장이 멈출 것이라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재고가 바닥나기 전에 새 길을 뚫었습니다. 규제는 그들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이 오히려 그들을 각성시키고 있었습니다. 규제는 압박이 될 줄 알았습니다. 각성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무렵 일본 소재 기업들 사이에서 조용한 불만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한국 수출이 급감하면서 영업이익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입니다. 규제 발동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이 기업들에게 가장 크고 안정적인 고객 중 하나였습니다. 그 고객이 갑자기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씩 대체 공급처로 옮겨가면서 업계 내부에서 익명의 목소리가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자해한 것 아니냐? 처음에는 불만 섞인 푸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실적 수치가 뒷받침되면서 그 말은 점점 무게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산업성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계획대로라면 한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야 할 시점이었는데 정작 테이블로 온 것은 일본 소재 기업들의 손실 보고서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읽으면서 묘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불쾌함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직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 남았습니다. 무언가 거대한 것을 놓쳤다는, 그것도 처음부터 보이고 있었는데 보지 않으려 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은 제가 예상했던 방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6개월 동안 한국의 소부장 생태계가 구조적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100대 핵심 품목 국산화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테스트 체계를 구축하면서 소재 하나가 개발되면 곧바로 공정에 투입해 검증하는 사이클이 만들어졌습니다. 정부의 예산이 뒷받침되고 기업의 절박함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 구조가 한번 만들어지자 국산화의 속도는 우리의 예측을 계속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그 6개월의 각성이 이후 몇 년을 만들었습니다. 6개월 붕괴 시나리오는 결국 6개월 각성 시나리오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시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단련시킨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저는 한참 뒤에야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저는 아직도 그 6개월을 떠올릴 때마다 같은 질문을 합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한 것인가? 그 무렵 저는 아들 료타와 오랜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도쿄대 반도체 공학 박사 과정에 있는 아들은 요즘 한국 HBM 관련 연구 논문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대화의 방향을 슬쩍 돌려보려 했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투자 규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TSMC 유치 보조금, 라피더스 설립, D나노 양산 계획. 숫자로만 보면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투자였습니다. 아들은 잠시 듣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반도체를 포기했잖아요. 공격적인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간 역사를 아들은 이미 데이터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세계 메모리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기업들이 하나둘 시장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를 한국 기업들이 차지해온 과정을 아들 세대는 교과서가 아니라 논문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을 세대의 실패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키려 했던 일본의 산업 위상이 아이들 세대에게는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지우기 위해 다시 숫자로 돌아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투자 규모는 실로 천문학적이었습니다. TSMC 일본 공장 유치를 위해 투입된 보조금만 10조 원이 넘었습니다. 공장 건설비의 절반 이상을 정부가 부담한 것입니다. 거기에 라피더스 설립을 지원하는 장기 투자 로드맵은 120조 원 규모에 달했습니다. 숫자만 보면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이 정도 규모라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고,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그런데 보고서를 더 들여다볼수록 불편한 사실 하나가 계속 시야를 가로막았습니다. 파운드리와 메모리는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TSMC를 유치했고 라피더스가 2나노를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 영역의 이야기였습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핵심 자원은 파운드리가 아니었습니다. AI 서버 한 대가 돌아가려면 엄청난 양의 HBM이 필요했고 그 HBM을 만드는 것은 30년 이상 메모리 공정을 쌓아온 기업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본에는 그 기반이 없었습니다. 공장을 지을 돈은 있었지만 공장 안을 채울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보고서를 덮으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AI 시대의 심장은 파운드리가 아니라 메모리였다. 그리고 그 메모리의 심장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반도체 성장 경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보조금 규모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직접 보조금 규모는 미국이나 중국, 그리고 지금의 일본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삼성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에 오르고 SK 하이닉스가 HBM 시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움직인 것은 국가의 보조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시작된 메모리 반도체 개발의 역사는 수없이 많은 실패와 재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율을 높이기 위해 밤을 새운 엔지니어들, 공정 하나를 개선하기 위해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한 연구원들,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세대 전체를 반도체 산업에 바친 사람들, 그 축적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 30년의 축적이 지금 HBM이라는 형태로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하우는 사지 못합니다. 보조금으로 시설은 만들 수 있지만 30년의 경험은 돈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머릿속에서 선명해질수록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아들과의 대화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린 돈을 준비했다. 아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준비했죠.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돈과 시간, 우리는 돈을 계산했고 그들은 시간을 축적했습니다. 돈은 빠르게 모을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습니다. 공장을 짓는 데는 2년이면 됩니다. 하지만 그 공장을 완전히 가동할 수 있는 엔지니어 생태계를 만드는 데는 한 세대가 필요합니다. 30년의 축적은 5년 계획으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무렵부터 일본의 투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투자의 방향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쏟아부으면 기술이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기술은 돈 뒤에 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은 사람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이 자리를 잡을수록 저는 더 이상 HBM 보고서를 냉정하게 읽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글로벌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물량의 79%가 한국산이라는 수치, 이후 물량은 이미 전량 계약 완료 상태라는 사실, 생산 능력을 늘려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구조, 그 수치들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원 없이 여기까지 왔다. 그게 진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한국 반도체는 국가의 대규모 지원을 등에 업고 성장한 산업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온 산업이었습니다. 외환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전례 없는 압박 앞에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들이 그들을 더 빠르게, 더 깊게 단련시켰습니다. 보조금으로 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연료로 삼는 나라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밀려오던 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빛나는 도시였습니다. 여전히 거대하고 여전히 강해 보이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저는 그 빛나는 야경 너머에 무언가 거대한 공백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AI는 한국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30년을 쌓아온 사람들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시간을 준비했죠. 그 말이 그날 밤 제가 마주한 가장 정직한 문장이었습니다. 이 정도 조건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이 총리실로부터 압박이 내려오던 날, 제가 서류를 펼치며 가졌던 첫 번째 생각이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삼성과 SK 하이닉스에 일본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요청하는 공식 제안을 준비했습니다. 공장 건설 비용의 절반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제 감면의 부지 무상 제공, 장기 전력 및 용수 계약 보장까지. 내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운영비를 한국 현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세계 어디서도 보기 어려운 전례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총리실의 지시는 단호했습니다. 반드시 설득하라. AI 시대의 메모리 공급선 확보는 단순한 산업 전략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문제로 격상되어 있었습니다. 일본 내 메모리 생산 기반이 전무한 상태에서 한국 기업의 공장을 유치하는 것은 가장 빠른 해법이었습니다. 정치적 체면도 걸려 있었습니다. 그 제안서를 작성한 사람이 저였습니다. 문서를 완성하던 날 밤 이상하게 손이 무거웠습니다. 6년 전 도장을 찍을 때와 같은 손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내용이 나쁜 것도 아니었고 조건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문서를 완성하는 내내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따라다녔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는 결말로 향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뒤 비공개 화상 회의가 잡혔습니다. 상대는 SK하이닉스의 전략 담당 부사장 김도현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을 때 화면 속 김도현 부사장의 표정은 정중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대로 조건들을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보조금 규모, 세제 혜택, 부지 제공 조건, 장기 인프라 계약. 숫자로 환산하면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설명을 마치며 내심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조건이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다고. 그런데 화면 속 그는 잠시 침묵한 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국장님, 조건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일본 투자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 지원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는 말이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답은 짧고 명료했습니다. 저희는 지원이 아니라 안정성을 봅니다. 안정성, 그 단어가 보조금 수치보다 훨씬 더 무거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돈으로 움직이는 협상을 준비했는데 상대는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말이 회의 전체를 가르는 균열이 됐습니다. 국장님, 6년 전을 기억합니다. 저희 공장은 멈출 뻔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6년 전 새벽, 그 회의실에서 제가 찍은 도장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던 그 순간이, 너무나 가벼웠던 그 손이. 화면 속 그는 계속 말했습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자산을 정치적 리스크에 종속시킬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일본을 신뢰할 충분한 근거를 아직 쌓지 못했습니다. 신뢰. 그 한 단어가 모든 숫자와 조건들을 한순간에 무력화시켰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돈이었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역사였습니다. 그 간극이 어떤 보조금으로도 메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지원금은 숫자였습니다. 신뢰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만든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저였습니다. 거절 통보 한 줄이 제 28년 경력을 흔들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서 멘토인 사토 전 차관을 만났습니다. 상황을 전하자 그는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감히 일본 제안을 거절해? 기술 원천도 없는 나라가.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기술 원천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원천으로 우리가 만든 것은 한국의 각성이었습니다. 사토 전 차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지금 AI는 그들의 메모리 위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조립자라고 하셨는데 그 조립자가 지금 AI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토 전 차관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가장 솔직한 대화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랫동안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빠르게 스쳐가는 도쿄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6년 전 그 새벽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돈을 제시했고 그들은 기억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숫자로 설득하려 했고 그들은 과거의 경험으로 방어했습니다. 6년 전의 선택이 오늘의 협상을 막고 있었습니다. 정치 리스크. 화상회의에서 김도현 부사장이 꺼낸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나라의 정부가 자국 기업의 공급망을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기억. 그 기억이 쌓이면 어떤 보조금으로도 지울 수 없는 장벽이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몸으로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우리는 그들의 각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그 스위치가 만들어낸 결과가 6년 뒤 이 거절 통보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6년 전 도장을 찍던 순간에 자신에게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당신이 찍은 그 도장이 오늘의 이 자리를 만들었다고 우리는 압박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버튼이 무엇인지를 저는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때 저는 더 이상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이후 저는 지난 6년간 한국 소부장, 생태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감정을 걷어내고 숫자만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냉정한 전략가로서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규제가 발동된 직후 한국 정부는 100대 핵심 품목을 선정하고 전방위적인 국산화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정치적 구호에 불과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재 기술이라는 것은 선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의 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토 전 차관의 말처럼 저도 그것이 보여주기식에 그칠 것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틀렸습니다. 국산화 프로젝트는 선언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 테스트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어느 중소기업이 소재를 개발하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의 공정 라인에 곧바로 투입해 실제 검증을 진행하는 구조였습니다. 이 사이클이 한번 만들어지자 국산화의 속도는 우리가 예측했던 것을 계속 앞질렀습니다. 실패하면 다시 개발하고 검증하고 또 투입하는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그 반복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불화수소가 가장 먼저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은 EUV 포토레지스트였습니다. 하나씩 일본 의존도를 낮추는 품목들이 늘어났습니다. 규제 발동 이전까지만 해도 90%가 넘던 일본 의존도가 몇 년이 지나지 않아 사실상 0에 가깝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수치를 확인했을 때 저는 한동안 자료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흔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뿌리를 더 깊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공급망에 구멍을 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구멍을 메우면서 완전히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을 끊는 순간 한국은 더 빠르게 달렸습니다. 위기가 그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위기가 그들을 단련시켰습니다. 규제는 압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박이 각성이 됐습니다. 저는 일본 소재 기업들의 실적 자료를 다시 꺼냈습니다. 규제 발동 이후 수년간의 대한국 수출 추이였습니다. 그래프는 거의 수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가장 크고 안정적인 고객이었던 한국 기업들이 하나씩 이탈하면서 국산 소재나 다른 나라의 공급처로 옮겨갔습니다. 그 이탈은 처음에는 더디게 시작됐지만 국산화 성공 소식이 이어질수록 가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소재 기업들의 영업이익 감소 폭은 상당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이미 전략 실패라는 표현이 조심스럽게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방침을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는 없었지만 업계 내부의 불만은 점점 구체적인 숫자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해한 것이라는 말이 이제는 푸념이 아니라 데이터가 됐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수출 실적과 기술 지표들을 나란히 펼쳐놓았습니다. 규제 발동 이전과 이후를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예상했던 방향과 정반대의 흐름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규제 이후 한국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HBM 기술 개발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이 잇따라 체결됐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HBM 점유율은 꾸준히 상승해 결국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막으려던 나라가 우리가 막으려 한 바로 그 시간 동안 더 강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은 압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것은 그들의 초격차 가속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급을 끊었을 때 그들은 공급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벌려고 했을 때 그들은 그 시간을 기술에 쏟아부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시험한 것인가? 그 질문이 다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즈음
일본 내에서 조용히 돌기 시작한 내부 자성 보고서 한 편을 읽었습니다. 익명의 산업연구팀이 작성한 것으로 공식 문서가 아닌 내부 참고용 자료였습니다. 거기에는 규제 발동이 한국 소부장 생태계 성장에 결정적 촉매가 됐다는 분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이 압박하지 않았다면 한국이 이 속도로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문장을 읽으며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의 규제가 그들의 연료가 됐습니다. 우리는 제동을 걸려 했지만 그 제동이 오히려 그들의 엔진을 더 강하게 돌렸습니다. 지원 없이 79% 점유율이라니? 저는 그 숫자 앞에서 냉철한 전략가로서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위기는 그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단련시켰습니다. 일본을 끊는 순간 한국은 더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6년 전 새벽 제가 찍은 그 도장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한국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일본 자신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AI 전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일본은 심장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이 제 앞에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총리실의 긴급 호출을 받던 날이었습니다. 브리핑 자료를 들고 회의실에 들어서던 순간 저는 이미 그날의 대화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제가 내놓을 수 있는 답이 무엇인지도 전 세계 AI 서버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수십조 원을 쏟아붓고 있었고 그 서버 한 대 한 대를 채우는데 엄청난 양의 HBM이 필요했습니다.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제 성능을 발휘하려면 HBM 없이는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HBM은 단순한 부품이 아니었습니다. AI 연산의 속도와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HBM의 79%가 한국산이었습니다. 일본 내 메모리 생산은 사실상 0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가장 단단한 바닥이었습니다. TSMC를 유치하고 라피더스를 세우고 2나노를 목표로 달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파운드리의 영역이었습니다. AI 시대가 요구하는 메모리, 특히 HBM이라는 첨단 메모리는 전혀 다른 기술 계보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계보가 없었습니다. 공장을 지을 돈은 있었지만 공장 안을 채울 기술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심장은 없었습니다. 총리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총리는 자료를 내려다보며 짧게 물었습니다. 한국이 거절했다고 다른 방법은 없나?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없습니다. 총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라피더스는 어떤가? 저는 준비한 답을 꺼냈습니다. 2나노 파운드리와 HBM은 다른 영역입니다. 라피더스가 목표를 달성한다 해도 AI 서버에 탑재되는 메모리 문제는 별도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정적 안에 아무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정적이 오래 기억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쏟아부은 천문학적인 투자가 AI 시대의 가장 핵심적인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 방안에 조용히 그러나 아주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최신 국제 정세 분석 자료를 다시 펼쳤습니다. 미국도 삼성의 자국 투자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 블록화가 가속되면서 각국이 자국 안에 핵심 반도체 생산 기반을 유치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굴기를 멈추지 않았고 유럽도 메모리 공급선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 메모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그 구도 안에서 일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했습니다. 보조금의 규모가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역사가 부족해서였습니다. 이건 산업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안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들 요택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통화였습니다.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반도체는 자존심으로 못 만듭니다. 저는 그 말에 선뜻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한 뒤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만드나? 아들의 대답은 짧았습니다. 신뢰와 시간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신뢰와 시간? 그 두 가지가 지금 일본에 가장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돈은 있었습니다. 의지도 있었습니다. 기술을 되찾겠다는 각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쌓는데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은 6년 전에 우리 스스로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순간 6년 전 새벽의 도장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작고 붉은 인형이 종이 위에 찍히던 그 소리, 너무나 가벼웠던 그 손. 그날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우리 편이었고 시간이 우리 편이었으며 전략이 완벽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산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신뢰는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한번 허문 신뢰는 어떤 보조금으로도 하룻밤에 다시 쌓이지 않는다는 것을 2019년의 도장이 2025년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라피더스는 희망이었지만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보조금은 충분했지만 역사가 부족했습니다. AI 전쟁은 이미 시작됐는데 우리는 가장 중요한 무기 없이 전장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빛 너머에 있는 공백은 불빛으로 가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HBM은 부품이 아니라 패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패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AI 전쟁의 심장은 한국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우리 스스로의 선택으로. 2026년 물량 전량 계약 완료. 그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저는 보고서를 다시 처음부터 읽었습니다. 잘못 읽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몇 번을 다시 읽어도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완판이었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이듬해 생산 예정인 HBM 물량 전체가 이미 계약 완료 상태였습니다. 삼성도 차세대 HBM 라인 증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글로벌 AI 기업들이 앞다투어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생산하는 족족 즉시 소진되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수요가 공급을 압도하는 상황이었고 그 공급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완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무겁게 들린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덮고 한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은 감정을 보지 않습니다. 기술만 봅니다. 그 냉정한 시장이 내린 판단이 바로 이 숫자였습니다. 어느 나라가 보조금을 얼마나 쏟아부었는지, 어느 나라가 더 간절했는지는 시장에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시장은 오직 누가 가장 좋은 메모리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만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뒤이어 올라온 일본 내부 비상보고서는 더 가혹했습니다. 일본 내 AI 서버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이 HBM 확보에 실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미 전량 계약이 완료된 물량을 뒤늦게 확보하려 했지만 돈을 낸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AI 서버 구축 일정이 지연될 위험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고 한국 공급 없이는 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보고서 곳곳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를 읽으면서 저는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6년 전 우리가 한국에 대해 썼던 보고서와 구조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한국이 소재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다고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메모리 없이는 AI 서버를 돌릴 수 없다고 쓰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주어만 바뀌어 있었습니다. 6년 전에는 한국이 그 자리에 있었고 지금은 일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구조적 역전이 어떤 수치보다 더 선명하게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전략회의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저는 그 회의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대안을 찾으려는 목소리들이 오갔지만 그 어떤 목소리도 핵심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단기적인 수급 대책, 다른 나라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 자국 내 기술 개발 가속화 방안, 그 모든 이야기가 결국 같은 결론으로 수렴됐습니다.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거침없었습니다. AI는 한국 메모리 위에서 돌아간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미국과 유럽의 주요 매체를 채웠습니다. 한국 반도체 의존도에 관한 분석 기사들이 쏟아졌고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지목하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 흐름을 애써 외면하거나
자국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강조하는 방어적인 기사들로 맞섰습니다. 그러나 그 방어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숫자가 이미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즈음 사토 전 차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여전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이 잠시 앞선 것뿐이다. 반도체 산업은 길게 봐야 해.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아닙니다. 잠시가 아닙니다. 사토 전 차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HBM 기술은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30년의 메모리 공정 노하우가 쌓여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격차는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빠르게 줄어들지 않습니다. 더구나 시장은 이미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이듬해 물량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전량 계약 완료입니다. 사토 전 차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확신을 꺼내듯 말했습니다. 일본 기술은 원천이다. 그 원천은 변하지 않아. 저는 그 말이 얼마나 오래된 세계관에서 나온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세계관이 지금 현실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원천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축적이 없었습니다. 원천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그 원천을 30년 동안 쌓아온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씨앗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씨앗을 심고 키운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토 전 차관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이 사람의 말을 믿어왔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조립자에 불과하다는 말, 소재 원천은 우리가 쥐고 있다는 말,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말, 그 말들이 하나씩 아주 조용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토 전 차관과 헤어지고 나서 저는 한동안 거리를 걸었습니다. 퇴근 시간에 도쿄는 언제나처럼 분주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걷는 직장인들, 편의점 앞에서 줄을 서는 사람들, 바삐 지나가는 자동차들, 그 일상적인 풍경 안에서 저는 혼자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6개월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30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압박했습니다. 그들은 초격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돈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축적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공급망에 구멍을 뚫으려 했습니다. 그들은 그 구멍을 메우면서 세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완판! 그 한 단어가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년 전 우리의 보고서가 아무리 정밀했어도, 확신이 아무리 단단했어도 시장은 그 어떤 감정도 전략도 아닌 오직 기술과 신뢰만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결과가 이듬해 물량 전량 계약 완료라는 숫자로 나타났습니다. 초격차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경쟁자가 아니라 강자로 보았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삼성의 자국 투자를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유럽은 메모리 공급선 확보를 위해 한국 기업들과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일본은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들은 그 모든 요청을 앞에 놓고 스스로 선택하는 입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세계였습니다. 6년 전 한국은 일본 소재 없이는 공장을 돌릴 수 없었습니다. 협상 테이블이 아니라 공급선 앞에서 머리를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본이 메모리 없이는 AI 서버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6년 전에 일본이 공급자였다면 지금은 한국이 공급자였습니다. 6년 전에 한국이 협상을 요청하는 입장이었다면 지금은 한국이 요청을 검토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쥐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대비를 숫자로 정리한 내부 자료를 펼쳤습니다. 6년 전 한국의 일본 소재 의존도 90% 이상, 현재 한국의 일본 소재 의존도 사실상 제로. 6년 전 일본의 메모리 생산 비중 제로, 현재도 제로. 6년 전 AI 가속기용 HBM 시장 형성 이전, 현재 한국의 HBM 점유율 79%, 이듬해 물량 전량 계약 완료. 그 숫자들을 나란히 놓고 보았을 때 저는 어떤 감정인지 정확히 표현하기 어려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씁쓸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씁쓸함 안에는 인정이라는 감정이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지원으로 성장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자산으로 전환한 나라였습니다. 외환 위기 때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리고 일본의 수출 규제라는 전례 없는 압박 앞에서도 그들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위기들이 그들을 더 빠르게, 더 깊게 단련시켰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더 단단해지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 온 나라였습니다. 막히면 길을 뚫는 나라였습니다. 그 사실을 가장 늦게 인정한 사람 중 하나가 저였습니다. 그 즈음 경제산업성 내부에서 조용히 돌기 시작한 자성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전의 수출 규제의 장기적 역효과를 분석한 문서였습니다. 그 보고서는 규제가 한국 소부장 생태계 성장의 결정적 촉매가 됐다는 사실을 명문화하고 있었습니다. 기술 생태계 단절 지적, 메모리 부재로 인한 전략적 리스크 분석, 그리고 마지막 결론 한 문장이 오랫동안 눈에 남았습니다.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그날의 새벽, 그 회의실에서 우리가 내린 선택은 구조가 아니라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면서 묵인했고 도장을 찍었고 그 결과를 이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그 한 문장이 제 28년 관료 생활 전체를 조용히 관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구조로 설계하지 않은 정책이 어떤 결말을 만드는지를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성 보고서를 덮으면서 그 당시의 회의실 공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날 그 방 안에는 냉철한 전략이 아니라 뜨거운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너무 가벼운 손으로 그 침묵이 오늘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자성 보고서를 손에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내부 기록이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한 기록이었습니다. 28년의 관료 생활 동안 수백 편의 보고서를 썼지만 그 보고서가 가장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직한 문서였습니다. 펜을 들기 전에 저는 아들 료택에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별다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잘 지내고 있냐는 한마디였습니다. 아들은 금방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잘 지내고 있다고 요즘 한국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들이 함께 다음 세대 메모리 기술을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들 세대는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6년 전의 감정적 대립이 없었습니다. 국적이 아니라 기술로 서로를 바라보는 세대였습니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갈 다음 세대의 반도체는 어쩌면 우리 세대가 만들어 놓은 상처보다 더 크고 단단한 것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오랜만에 처음으로 작은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의 마지막 문단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지원으로 여기까지 온 나라가 아니었다. 위기를 연료로 삼는 나라였다. 우리는 그들을 멈추려 했다. 그러나 그들은 멈추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다. 반도체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그 신뢰는 우리가 6년 전 스스로 허물었다. 펜을 내려놓으며 저는 한동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영웅이 아닙니다. 각성한 악인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너무 늦게 인정한 사람입니다. 6년 전 새벽에 도장을 찍을 때 그 손이 너무 가벼웠다는 것을, 우리가 산업 전략이 아니라 감정적 복수를 선택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택이 오늘의 공백을 만들었다는 것을, 2019년 7월 4일 자정 0시 그 선택이 한국을 멈출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 멈춘 것은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연료로 삼아 더 단단해졌고 세계 AI의 심장을 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원을 계산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축적했습니다. 나는 이제 인정합니다. 기술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축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축적의 힘이 지금 한국을 선택받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어주신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다카하시 료스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위기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진 한국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위기를 연료로 삼아 세계 AI의 심장이 된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